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안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를 곱게 간직하고 싶다. 네, 정안면 시인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의 뒷부분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 또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 화해와 평화스러운 미소로 살아가는 사람. 시인은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있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름다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겠네요.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하는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임철우 작가의 작품과 함께합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임철우 작가도 마음이 아름다운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임철우 작가는 1954년에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개도둑으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습니다. 창작집으로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달빛 밝기, 또 장편소설로 붉은 산 흰새, 그 섬에 가고 싶다, 등대 아래서 휘파람, 봄날 등이 있고요. 또 한국일보 창작문학상과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이 임철우 작가의 사평역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80년대 민초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작품으로 기억해요. 농부도 있고 보따리 장사도 있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 냄새 무신 나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뭔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무작정 간이역을 찾아서 기차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작품을 따뜻한 소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사평역을 읽은 후에 그리운 뭔가가 떠올랐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간이역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임철우 작가의 사평역입니다. 사평역, 임철우.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는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눈이 송이 눈이네. 기차 철로 위에도 쌓였지만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그만 와야 할 텐데. 아이고 춥다. 역장은 공연히 어깨를 떨어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화실과 접해 있는 이를테면 매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 만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이다. 한가운데에 톱밥난로가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3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쬐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길게 자란 턱수염이며 까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유난히 번뜩이는 눈빛이 왠지 섬뜩하다. 그 셋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나무 의자엔 점퍼 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청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엔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있다.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걸레 보퉁이 모양 몸집이 퉁퉁하다. 난로에 톱밥이 부족하진 않을까 모르겠네. 힘드셔잉? 아야, 그저기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 오는가벼. 아차, 아버님도 참. 좀 기다려 보십시다. 설마 온다는 기차가 안 오기서 할랍디요?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건성 대답한다. 그는 30대 중반의 농부다. 다시 노인이 쿨르거리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빈약하게 그지없는 가슴팍이 훤히 드러나도록 흔들리고 있다. 노인에겐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증스럽다. 그러게 나가 진작에 읍내병원에 가보자 할 때 따라 나섰으면 좀 좋아. 하여튼 고집은 쇄심줄인 게 죽더라도 집에서 죽겠다는 양반이 무슨 변덕이여. 그것도 하필 이런 날이야 말이야. 오밤중에 눈까지 펑펑 내리는 날에 기차를 타자고 고집을 부려 쌌으니 원. 에휴, 그려 노인네 소피에 혈이 섞여 나온 게 놀라기도 했을 거요. 근데 왜 버스는 싫다는 거요? 아유, 나가 멀미만 아니어도 열차 타자고 고집은 안 부렸는데. 누가 뭐랍디요? 아이고, 나가 지금 무슨 짓이다냐. 죄 받는다, 죄 받어.
뭐요? 시방 뭐라고 하셨어? 아닙니다. 기침 소리가 감방장 허씨하고 똑같네. 노인이 또 쿨룩쿨룩 기침을 토해낸다. 가슴 밑바닥을 쇠가키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스런 기침소리. 그들 부자 곁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난로에 불길을 쬐고 있는 중년 사내는 자지러지는 기침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신용을 한다. 기침소리를 들으면 사내에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감방장인 늙은 허씨다. 괜찮으세요? 해소병이야. 감방에 들어와서 얻은 병이지. 감방장님 큰 집 오신 지 오래되셨다고. 다들 그러지. 난리 후에 사상범으로 잡혀가지고 무기형을 받았어. 27에 교도소 생활 시작한 게 25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되긴 했지. 자네는 곧 나간다지? 예. 자네 몇 년 있었나? 12년 됐습니다. 에휴, 그래도 자네는 운이 좋은 걸세. 나가면은 혹 우리 집에 한번 들러봐 줄 텐가? 예?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거 원 소식 끊긴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가 출감하던 날 허씨는 고참 무기수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내의 손을 오래오래 잡고 있었다. 허씨. 사내는 흠칫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감방장 허씨가 아니다. 난 모르는 사람들 뿐. 사내는 낮게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만다. 대합실안은 조용하다. 산골짜기를 돌아 달려온 바람이 역사 건물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이 덜그럭거리고 이따금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오를 뿐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저마치 혼자 쭈그려 앉은 청년은 줄곧 창밖의 바람소리를 헤아리고 있던 참이다. 눈이 엄청 쌓였네. 저 여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잠을 자도 괜찮을까? 청년은 다시 유리창 밖을 내다본다. 대합실 안에서 새어나간 불빛이 유리창 가까운 땅바닥 위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비치고 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을 망연히 바라보며 청년은 그것이 무수한 나빗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빗대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밤이 되면 미친 듯 날아 들어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타 죽어가는 수많은 흰 나빗대들. 그는 대학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보름 전까지의 얘기다. 청년은 아직도 저고리 안주머니에 학생증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사용해 볼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아유, 무슨 눈이 이렇게 온다냐. 아유, 추운데. 기차 떠났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떠난 것 같네. 대합실 출입문이 열리며 한때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네 사람 다 여자들이다. 첫눈에도 그녀들이 모두 일행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몸집이 큰 중년 여자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처녀, 그리고 나머지 둘은 큼지막한 보따리를 하나씩 이고 오는 폼이 무슨 행상꾼 아낙네들이 분명하다. 아이고, 네. 그래도 뛰어온 보람은 있네. 그녀들은 무척 서둘러 온 눈치다. 머플러며 어깨 위에 눈이 수북하다. 추위에 바짝 얼은 뺨을 실룩이며 가쁜 입김을 뿜어내고 있다. 기차 떠난 것 아니죠? 와야 뜨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1시간이 넘었는지도 감감무소식이단께요. 다행이다. 이 옆에 내는 쥐를 잡아먹었나. 입술은 시뻘겋게 해가지고 기차 연착하기를 오매불망한 거요 뭐요. 진짜. 다행이지 뭐야. 난 틀림없이 놓쳐버린 줄로만 여겼다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지도 귀도 뚱뚱하구만. 밍크 목도리가 대수요. 저런 여자가 눈발이 미끄러져 뒹굴면은 참말로 거창한 소리가 날겨. 아직 기차표 안 사신 분들 더 사세요. 나가 사야 되는데. 기차 아직 안 왔다면서요.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겁니다. 좀 비켜봐요. 아자, 그렇게 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넘어지겠어. 뭐예요? 영락없이 난 얼어 죽는 줄 알았단게. 팔톱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랑께인데 뭐라 그랬죠, 형님. 눈 오는 날은 일찌감치 기차 탈 염을 해야 된다구라. 사래기만 조금 쏟아져도 버스가 망할 줄을 못 넘어간단게요. 글씨 자네 말을 들을 것인데 오늘 그놈의 버스 기다리라고 생고생만 했네 그려. 버스가 눈 때문에 못 오면 못 온다고 싸게 연락을 해줄 것이지. 그런게 혹시나 완행열차라도 탈 수 있을까 여기까지 뛰어오길 참말 잘했단게. 어머, 안심하긴 아직 일러요. 혹시 누가 알아요? 기차도 와야 오는가 보다 하는 거지. 뚱뚱이 여자가 말했을 때 아낙네들은 문득 멀뚱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본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그 말을 선뜻 받지 못한다. 눈부시게 흰 밍크 목도리와 값비싼 코트를 걸친 여자의 반질반질한 서울 말씨가 그녀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구정물통에 손 한번 담궈보지 않고 사는 모양인갑네. 저 여자 손에 비하면 내 손이 어메 부러터진 오징어 발 모양 볼품이 없어야. 뚱뚱이 서울 여자는 눈치도 빠르다. 주위의 그런 분위기를 이내 간파해내고 내심 우쭐한다. 그녀는 이제 얼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한다. 마침 맞은편에 서 있는 바바리 코트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저 아가씨 어디 보자. 나이는 26쯤. 화장이 짙은 편이고 머리엔 놀이끼리 한물을 들였네. 얼굴은 제법 반반한 편이지만 어딘지 불결감 같은 게 숨어있어. 틀림없이 그렇고 그런 계집애로군. 아무리 눈가림을 해도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처녀는 맞은편 중년 여자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불어 모른 척한다. 집까짓게 쳐다보면 어쩔 거야.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다. 춘심이. 적어도 신촌바닥에서 민들레집 춘심이 하면 아직은 인류다. 사람 처음 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윽고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려왔다. 기차다. 이제 오는구나. 아버지, 열차 와요. 빨리 옆이셔. 여기시오.
그들이 문을 열어 제치고 플랫폼 쪽으로 바삐 몰려가고 있을 때 저편 어둠을 질러오는 불빛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기차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로 그들을 지나쳐가고 말았다. 유난히 밝은 기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거뭇거뭇한 머리통 정도조차도 언뜻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기차는 쏜살같이 반대쪽으로 내달려가 버렸다. 뭐야? 왜 안 서고 그냥 가는 거야? 특급 열차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좋다가 말았구만. 야야, 그만 들어가야지. 그럼 들어가야지. 여기서 기다린다요. 저마다 실망한 기색이다. 다시 대합실에서 대학생은 아까처럼 창을 내다보고 있고 미친 여자는 의자에 멀뚱하게 앉아있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켓을 들고 나타났다. 바켓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아이고, 오, 톱밥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있네. 역장님 추위에 고생하십니다요. 뭐리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오. 톱밥은 반만 쏟으면 되겠어요. 역장님도 춥지라 불 좀 쬐다 하시오. 아버지가 많이 편찮다더니 병원 가나봐요. 야, 네 열차가 오긴 오겠지요? 아, 예. 근데 선생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향촌이 사시오?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이곳까지?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이죠.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허씨 아저씨 부탁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상당히 멀구만. 그래도 칠순 노모가 살아있다고 했으니 찾아가서 당신 아들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고 전해드려야지. 허씨 노모 만나 이 굴비 들이면서 당신 아들이 늘 입버릇처럼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 차려드리고 싶었다고 하면 아니지.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게 좋겠어. 괜히 마음만 아프실 텐데. 그래,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드리자. 아이고, 몇인데 이 시골까지 다 찾아왔다요? 예. 그 말 좀 물읍시다. 예. 여기 이 마을에 허씨라고. 허씨 댁이요? 예. 아세요? 아들이 둘이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칠순이 넘었고 둘째 아들이. 감옥소간 거짓말이요? 예, 아시네요. 그 집 어머니를 좀 뵈러 왔는데 어느 집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늦어버렸어. 예? 아니, 늦다니요? 저승간 지 5년도 넘었지라. 큰아들도 그 노모 죽고 그 이듬해 식솔들 데리고 다 떠났고요. 어디로 갔는데? 모르지라. 영영 소식이 끊겼단게요. 예.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문득 되돌아보면 멀리 산골 초가의 굴뚝에선 저녁 지는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보시오, 허씨. 당신이나 나는 이제 매형 마찬가지고요. 피차 어디 찾아갈 곳 하나 없어졌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야 낫소. 그 속에 있으면 애써 고향을 찾아 나설 수도,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오다. 그나저나 난 도대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오? 아홉 시 반이다. 이건 너무 늦는걸. 이봐요, 젊은이. 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불 좀 쬐구려. 응? 예. 안녕하세요, 역장님. 누구더라? 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줄곧 뵀었는데, 제너머 오동삼 씨가 이제 알겠네. 자네가 바로 옷이 큰아들이로구만. 응?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서. 그렇지? 예. 맞아. 작년 여름에 내려왔을 때도 봤었지. 그래, 방학이라서 집에 왔구만. 네. 기억나지? 기억나. 자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어. 다른 애들과 다르게 생각도 많아 배고 늘 손에 책을 들고 다녔잖아. 여기 인근 마을에 유일하게 도요지 국립대학 합격했다고 했을 때 당연한 일이다 싶었다니까. 그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종구석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네. 알겠는가? 응? 역장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격려했고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희미한 대답을 한다. 불현듯 청년의 뇌리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나무 등결처럼 투부룩한 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논밭만 일구며 살아왔다. 아버지의 꿈은 판사 아들을 두는 거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젊은 시절을 남의 집 머슴으로 전전했던 가난한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곤 하던 거였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끝내 퇴학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결국 아무런 얘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이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 거대한 도시를 향해 집을 나섰을 때 청년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그래, 기침을 했어서 이 가슴이 아파 어쩐데요? 큰 병은 아닐 겁니다. 자, 한 대 더 피우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입이 좀 심심하기는 하네요. 아니 그건 북어 아닙니까?
아이, 이게 보기는 뱀뱀치 않아요, 말. 잠깐만요. 살짝 구우면 입 궁금할 때 맛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파는 걸 먹어버리면 어쩌시려고요. 미칠 때 미치더라도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지라. 그 시기 뭐다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안 하는가요? 예. 잡숴들 보실라요? 예. 아이고 맛있네. 맛있어. 진짜 그걸 팔러 다니시는가 보죠? 그것뿐 아니라 김, 메르치, 미역 같은 해산물도 갖고 다녀라. 산골이라 해산물이 귀해서 그런지 서평에 오면 그런 대로 사주는 편입니다. 이쪽 아주머니도요? 보따리가 꽤 커 보이던데. 아니라 나는 옷장사요. 애들 옷가지랑 노인네 손바지 같은 걸 저까 많이 떼와봤더만은 이번엔 영 재미를 못 봤어요. 이 3, 4일 전에 다른 옷장사가 먼저 들러갔다 그럽디다. 오하는 참 빠지기도 힘들게 돼버렸어. 아따 스님 저 엄살은 그만큼 팔았으면 되었지. 손해는 무슨 손해요. 근데 여기 기차도 다 틀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놈의 시골 바닥엔 여관 하나도 안 보이던데.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닌 같네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두매 산골은 눈 째지고 나서 처음 와봤다고요. 이게 모두가 다 누구 때문이시다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몹쓸년 때문이지 뭐야. 뚱뚱이 여자는 이날 아침 버스로 사평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평댁을 만나면 머리채부터 휘어잡고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톡톡히 할 참으로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평댁은 주방에서 일을 했었다. 갓 30이 넘은 나이에 성깔도 고와배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남다른 신뢰와 애정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한데 믿는 못에 뭐가 핀다더니 바로 그 사평댁이 돈을 챙겨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던 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분해하는 것은 없어진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친언니보다도 더 극진히 믿고 위해 주었던 은혜를 사평댁이 감쪽같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다. 이게 뭐야? 손동사! 이놈의 동네는 그냥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 여태 구경도 못하면서 누구 왔어? 너 사평댁이야? 근데 얼굴이 어디 많이 아파? 처음엔 그녀는 송장같이 헬쓱한 그 여자가 바로 사평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사평댁은 오랜 병색의 기색이 완연했다. 나 이게 무슨 꼴이야. 곱던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못쓰게 될 수가 있다. 정말 네가 사평댁이 틀림없니? 틀림없어? 머리채를 박박 쥐뜯어 놓겠다고 벼르던 일은 까맣게 잊고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의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어쩌다 주정뱅이 노름꾼을 만나 아이를 둘이나 낳는데 남편 손찌검이 갈수록 심해서 할 수 없이 집을 나갔지라. 지난번 지가 식당 나오기 전에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남편이 눈길에 얼어 죽고 아들만 이지 저 집 거지 신세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라. 근데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에는 가봤어? 지는 괜찮아요. 부모 잘못 만난 아들이
걱정했지. 다시 한바탕 서름에 겨운 넋두리를 퍼붓다가 뚱뚱이 여자는 몸에 지닌 몇 푼의 돈까지 쓸어 모아 한사코 마다는 사평택의 손에 쥐어준 채 황황히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젠장 맞을. 하여간 나는 정이 많은 게 탈이라고. 그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당초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서울 여자는 분풀이라도 하듯 북어를 어금니로 쭉 찢어서 씹기 시작한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소리다. 드디어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꾸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르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세요.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특급은 제 시간에 딱딱 오고 완행은 이렇게 늦어도 되는겨? 뚱뚱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짓거리를 섞어가며 툴툴댔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히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은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흙과 일뿐이다. 서울 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겐 돈으로 벤다. 춘심이는 애당초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산다는 게 뭐 별거일까.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행상꾼 아낙네들은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같다.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히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야야, 열차가 오는가벼. 아버지, 어떻게 쉬어이? 아이고 죽었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 열차는 2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강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출발!
출발!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제 너머 옷이 큰아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버렸다. 아이고, 무슨 눈이 이렇게 오는 거야? 아이고.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히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왜 열차를 안 탔지? 이봐요. 응? 갈 곳이 없는 건가? 웃고 있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때꾸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걸. 이거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쩐다. 할 수 없구만. 하지만 결국 역장은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네, 사평역 함께 하셨는데요. 막차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사평역에는 이제 여자분만 남아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그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 그 역장님도 계실 것 같고 그 여자분도 계실 것 같고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사평역의 저자 임철우 작가 전화로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전화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먼데요.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여기 지금 중국, 남경입니다. 지금 중국에 계시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화의 감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국에 계시는데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평역을 쭉 함께 들어봤어요. 이 작품을 다 함께 이제 들어봤는데, 먼저 이 작품 쓰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 첫 부분에 나오듯이 그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동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예, 제가 곽재구 시인하고는 친한 친구고, 네. 또 이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암송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네. 그걸 작품으로 써본 거죠. 그러셨군요. 근데 뭐 곽재구 시인의 시나 아니면은 임철우 작가의 소설만 읽어본 사람들은 정말 사평역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실은 이 사평역이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도 했었는데 근데 상상력이 만들어낸 역이라고요, 이게. 전남 화순군 사평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엔 역은 없고, 네.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그린 그 무대는 그 화순군에 있는 그 남평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무대를 삼고 그렇게 써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역은 남평역이군요. 나주에 있는. 네, 남평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사평역을 보면 우리 이웃들을요, 그분들의 삶을 사실 한 면으로 봤을 때 좀 힘들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진 것 같거든요. 이게 작가님의 의도였겠죠? 제가 그렇게 보고자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썼을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게 1982년 겨울에 제가 서울에서 쓴 거거든요. 네.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참 굉장히 막막했던 그런 그 시대적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래서 뭔가 우리들의 어떤 꿈이라든가 가능성,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모두 좌절해 있고 또 힘들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랄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어떤 따뜻함을 좀 불러일으키고 우리 서로가 위안이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의 어떤 꿈을 잃지 말자, 아마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작가님 앞으로 어떤 작품 계획하고 계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기왕이 쓰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장편 하나 출간할 것 같고. 그래요. 네, 또 하나를 내년쯤이나 내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중국이라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네요. 참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사평역의 저자 임철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소개한 시도 그렇고 또 작품도 그렇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지는 뭐 다 다르겠지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지 한번 헤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철우 작가의 사평역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